안녕하세요. 네, 블러킹 큐 제대로 파헤치기 1편에 대해서 발표할 모쿠입니다. 네, 목차 이렇고요.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블러킹 큐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블러킹 큐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결론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소비자가 적을수록 ABQ가 LBQ에 비해 더 빠르다. 메시지 처리율이 더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의 실험은 제가 진행했던 방법이 로컬 맥북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서 이 실험의 객관적인 그게 있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벤치마킹 도구를 활용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실험을 해보자 해서 하게 됐고요. 하면서 지난번의 결론이랑 다른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계속 결과가 엎어지다 보니까 실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 7, 8번 넘게 했는데 실험을 할 때마다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와서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실험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가 나와서 그거 기반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환경인데요. 자, 저희 실험 환경 테스트 대상은 저희 MMMQ 메시지 브로커 애플리케이션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브로커 모듈의 이 가운데 블러킹 큐라고 보이죠? 저 부분을 테스트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앞단에서 프로듀서들이 메시지를 전송하면 브로커가 메시지를 수신하겠죠. 근데 그때 톰캣 스레드풀이 메시지를 받아요. 그럼 동시에 여러 스레드가 메시지를 받아오겠죠. 그럼 얘네가 저 블러킹 큐에 메시지를 생산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 생산자가 한 번에 막 메시지를 생산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는 이제 워커 스레드에서 저 큐 안에 메시지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메시지가 들어 있으면 다른 스레드 풀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메시지 큐를 바라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레드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스레드 수에 대해서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MPSC랑 MPMC라고 하는데 MPSC는 멀티 프로듀서 싱글 컨슈머, 여러 스레드가 생산하고 단일 스레드가 소비한다. 생산자가 여럿이고 소비자가 하나인 거죠. 반대로 MPMC는 멀티 프로듀서 멀티 컨슈머라서 여러 생산자와 여러 소비자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프로듀서 여럿이 생산하고 소비자 하나가 꺼내오면 MPSC고 프로듀서 여럿이 생산하면서 소비자 여럿이 꺼내오면 MPMC인 거죠. 그럼 저희 메시지 브로커는 어떤 방식일까요? 저희는 MPSC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톰캣 스레드풀이 받아서 그걸 큐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큐에 넣는 생산자 스레드가 동시에 여럿일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 프로듀서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컨슈머는 여기 워커 쪽에도 스레드풀이 하나 있긴 한데 저거는 실제 컨슈머에게 전송하기 위한 스레드풀이고 결국 큐에서 메시지를 실제로 소비해 오는 스레드는 워커 스레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하나다, MPSC다 라고 판단했고요. 그래도 저희는 MPSC지만 MPMC 환경이랑 비교해서 어느 상황에서 누가 더 좋은지를 가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전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수는 일단 50개 적당하게 50개 정도 잡았고 100개를 추가로 잡은 이유는 스레드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어서 추가로 할당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메서드인데요. 이제 생산할 때 쓰는 메서드랑 소비할 때 쓰는 메서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3가지씩 짝지어 있는데 이게 블러킹 큐가 꽉 찼을 때 동작하는 그 로직이 다르거든요. 폴백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put, take는 무한대기예요.
이게 큐가 꽉 차 있으면 빌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풋테이크는 이게 제일 유명한 제일 보편적인 그거인 것 같고요. 오퍼랑 폴은 이게 큐가 꽉 차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퍼 폴에 타임을 인자로 주면 그 시간 최대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메시지 브로커 특성상 이게 메시지 큐가 꽉 찼을 때 계속 기다리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꽉 찼는데 더 기다리면 계속해서 점점 더 기다리는 애들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냥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실패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생각으로 즉시 실패하는 오퍼랑 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큐 용량은요, 기본 크기는 2000만으로 잡았고 이제 큐 크기가 적을 때는 아마 큐가 가득 차는 그 시간이 더 짧겠죠. 금방 가득 차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뀔지도 보고 싶어서 10% 크기로 200만 사이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또 CPU 코어도 설정을 해봤는데 요거는 저희가 2코어랑 4코어 두 가지 환경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캐시 일관성 연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싶어서였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코어들이 각각 캐시를 가지고 있고 캐시에서 메모리 리소스를 가리키잖아요. 이게 메모리 리소스가 아마 L3 캐시나 램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공유 메모리 자원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면 코어들은 결국 자기만의 L1, L2 캐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L1, L2 캐시에 캐싱을 하고 데이터를 접근을 할 텐데 그러면은 첫 번째 코어, 위쪽 코어랑 아래쪽 코어가 서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서로 다른 독립적인 캐시 공간에 같은 데이터가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두 코어 중에 한 코어가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면 다른 코어에 있는 캐시를 무효화시켜 줘야 되는 그런 로직이 있어요. 요게 캐시 일관성 연산이라는 건데 요게 코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베어메탈 인스턴스인데요. 이건 되게 예상치 못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AWS 인스턴스 같은 걸 띄운다거나 하면은 가상 머신을 띄우잖아요. 가상 머신은 VM이잖아요. VM은 하이퍼바이저에 기반해서 동작하죠. 근데 하이퍼바이저도 결국은 OS 단에서 보면 프로세스인 거고 그러면 스케줄링이 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OS에 의해서 스케줄링 돼버리면서 여러 코어에 왔다 갔다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이퍼바이저가 어느 때는 1번 코어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때는 2번 코어에 들어가 있다가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하이퍼바이저가 어느 코어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1번 코어에 들어가 있다가 2번 코어로 넘어가 버리면 하이퍼바이저 안에서 동작하던 프로세스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CPU 코어에서 L1, L2 캐시가 있는데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L1에 있던 하이퍼바이저가 L2로 넘어가면서 프로세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L1, L2가 저 멀리 가버린 거니까 이걸 쓰려면 다시 캐시를 웜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L1, L2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게 우려됐다. 그리고 VM 환경에서는요, PMU 접근이 차단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데 PMU는 이제 하드웨어 성능 지표를 측정할 때 쓸 수 있는 기기 좀 모듈 같은 건데 얘가 저희가 하드웨어 지표도 측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PMU에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VM 환경이면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 VM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VM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대부분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드웨어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VM 기반 인스턴스가 아니라 순정 인스턴스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가상 머신으로서 동작하는 인스턴스가 아니라 실제 깡 컴퓨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베어메탈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 가상 머신이 아닌 순정적으로 도는 인스턴스. 그래서 저희는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베어메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코어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봤어요. 자, 이게 저희가
JVM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JVM 기반에서 자료 구조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그러면 JVM이 최대한 다른 프로세스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영향을 받으면 이제 결과가 이상하게 쪼개질 수 있으니까, 일관적이지 않게 나올 수 있어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세스 스레드로 인한 JVM의 L1, L2 캐시 무효화를 방지한다가 목적이었어요. 요 다른 프로세스 스레드라는 건 요 밑에 있는 기타 프로세스, OS 스레드나 뭐 유저 스레드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이 JVM이랑 서로 다른 코어를 사용하도록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스크셋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JVM 프로세스가 특정 CPU 목록에서만 돌도록 강제시켰어요. 피닝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다른 프로세스 스레드들이 들어오면 결국 격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C그룹을 사용해서 다른 스레드들은 요 JVM이 쓰기로 한 코어 외에 다른 코어들로 고정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JVM 벤치마킹을 진행하는 동안은 그 JVM 프로세스가 떠 있는 코어는 JVM 혼자서 독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성능 지표 측정인데, 여기 아까 그 PMU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락 경합이 하드웨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싶어서 펄프라는 걸 써서 이 지표 세 가지죠. 세 가지를 수집을 했는데요. 저 펄프는 리눅스 거예요. 리눅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벤치마킹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 리눅스 기반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L1 캐시 미스 횟수랑 L1 캐시 히트율을 측정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캐시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캐시 라인 무효화의 빈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요거를 측정했었고요. IPC는 이제 요것도 이어지는 건데, 캐시 라인 무효화로 인해서 캐시를 끌어올리는 동안 CPU가 놀게 되거든요. 이걸 CPU 스톨 현상이라고 하는데, CPU 스톨이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IPC도 측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벤치마크에 사용한 도구들인데요. 일단 JMH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벤치마킹을 진행했어요. JMH는 자바 공식 벤치마킹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초당 작업 처리량을 측정했고요. 이제 JIT 컴파일러가 런타임에 최적화를 하는데, 요거를 반영한 상태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웜업을 10번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구간에 대해서 JIT 컴파일러가 이제 데드 코드 일루미네이션 요거를 동작시켜서 제가 분명 작성한 코드인데 지 맘대로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블랙홀이라는 저쪽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저 최적화를 방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이제 락 경합 데이터를 JMH 같은 걸로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JAFR을 통해서 또 기록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이벤트들을 수집해서 저 .jfr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요 JFR 파일을 만들었으면 얘가 결국 그냥 데이터 쪼가리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걸 보고 분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걸 시각화 해주는 JMC라는 도구를 다시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요 ABQ랑 LBQ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발표 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ABQ는 단일락을 가지고 있는 배열 기반의 블락킹 큐인 거죠. 삽입과 삭제가 하나의 락을 기반으로 경합을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LBQ는 삽입과 삭제가 서로 분리된 락을 2개 가지고 있는 블러킹 큐고요. 연결 리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측정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생산할 때 락을 획득하기 위해서 스레드가 대기한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이름이 되게 길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 메시지 생산을 할 때 락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락을 획득해야 한다는 건 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락이 필요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메시지 생산을 할 때 경합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경합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제
ABQ랑 LBQ랑 요 경합이 누구 간에 발생한 경합인지가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BQ는 락이 하나밖에 없고 LBQ는 락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락이 쪼개졌으니까 경합이 일어나는 스레드 종류도 달라요. 보시면 ABQ는 락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생산에 발생한 락 경합도 전체 스레드가 일으킨 경합이라고 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LBQ는 생산에 대해서 경합이 발생했으면 생산락에 대한 경합인 거죠. 그러면 생산자 스레드끼리 일으킨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을 인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생산이었죠. 그럼 소비는 어떨까요? 소비는 반대로 보면 되죠. 메시지 소비가 일어날 때 대기 시간을 측정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ABQ는 전체 스레드 간 경합에 대한 대기 시간을 측정한다는 거고 LBQ는 소비자 스레드 간의 경합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락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스레드 파크 이벤트를 클래스 파크드 온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서 이제 리엔트랜트 락 대기 구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퍼랑 폴로 인한 스레드 락의 대기 시간이랑 횟수를 측정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밑에 좀 부연 설명을 달아놨는데 보면은 리엔트랜트 락을 분석한 이유는 ABQ, LBQ 내부적으로 리엔트랜트 락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클래스 파크드 온 기준으로 그룹화한 이유는 클래스 파크드 온이 이 클래스가 어떤 객체, 어떤 클래스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지 파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필드였고요. 스레드 파크 이벤트는 스레드가 파크된 그 이벤트인 거예요. 대기 상태로 들어간 상황. 그래서 요걸 세 개를 조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ABQ와 LBQ가 리엔트랜트 락을 쓰니까 ABQ와 LBQ에 의해서 클래스 파크드 온 기다리게 되는데 요게 얼마나 이 이벤트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발생했는지를 측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측정했을 때 이제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왼쪽이 생산자고 오른쪽이 소비자인데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코드가 아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무한 반복을 하면서 생산자 스레드는 계속해서 메시지 생산을 시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냥 계속 다음 메시지를 삽입하려고 시도해요. 소비자 스레드 쪽도 똑같아요. 메시지를 소비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성공해도 계속 다음 메시지 소비를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메시지 소비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메시지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걸 반복하는 상황을 재현했고요. 네, 그래서 기나긴 실험 환경 구축하고 실험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실험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실험 결과는 지금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아니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제가 요거까지 하니까 거의 1시간이 나와요. 아 진짜. 네, 이게 제가 지금 환경 설명만 해도 엄청 복잡했잖아요. 맞아요. 분석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네, 일관된 데이터를 뽑아내고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안타깝게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이죠.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